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눈 뜨면 일터로 출근하고 또 어제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살 걱정을 하는 평범한 일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나 보게 될 장면인 줄 알았는데요. 민주화 이후 45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 땅에 다시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다니요. 정말 슬프고 참담한 일이죠. 급박한 상황 속에 집결해서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시민들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지만요.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과 그 후폭풍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도 피해가 적지 않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국민들이 느낀 충격이 큰 만큼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기업 활동과 투자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 여행 경보를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국제사회의 우려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일 또한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다들 힘내서 지금의 위기 반드시 극복해내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업들도 관심 갖고 대응해 나가야겠죠? 오늘 농수산 이슈, 심각해진 이상기후가 요즘 사과 재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살펴보고요.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초대형 악재까지 등장한 연말 경기 우려에 대해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국민 생선으로 불리다가 요즘은 귀한 몸이 된 명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후위기로 모든 작물들의 재배지에도 변화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사과도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재배하는 품종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더욱 심각해진 이상기후가 사과 재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든 게 원인이었죠. 맞습니다. 농업계가 지금 규탄 성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저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소식 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과값이 국민적 이슈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기후가 원인이었습니다.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에서 40% 크게 줄자 사과값이 요동을 쳤고요. 폭등한 사과값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사과 수입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라든가 키위, 바나나, 오렌지 이런 과일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사과는 수입하지 않냐 이런 지적부터 생산 농가들이 받는 가격, 소비자 가격 이 격차를 늦추면서 농산물 유통개혁은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식품부가 이 사과 재배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수급 안정에 힘을 실었고요. 지난 6월 언론에서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이 줄었으니 사과값이 또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자 농식품부는
재배 면적이 조금 감소했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고요. 또 기상과 생육상을 고려하면 평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사과는 다행히 가격 이슈가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 잠재적인 변수가 있다고요. 네, 이상기후로 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저도 여러 번 전했는데요. 그렇죠. 올해는 뭐 가격 이슈는 없었지만 이상기후 피해는 뭐 지역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배 문제인데요. 네. 나주 등 배 주산지에 심각한 일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소 피해가 뭔가요? 네, 일소 예. 피해는 30도 이상의 고온 직사광선이 내리쬐면서 배가 검게 타들어간 것을 말하는데요. 배의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썩는다거나 쪼개짐, 괴사 이런 형태로 결국 그 배를 폐기해야 됩니다. 이런 이상기후로 과수의 재배 지역 분포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30년 후엔 사과를 강원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사과 주산지가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과 산지가 북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동반되는 여러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일 농협중앙회 디지털 전략부가 사과 주산지와 품종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최근 8년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농협의 출하량과 도매시장 거래량을 분석해서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한 내용입니다. 네,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사과 재배에 가장 적당한 연평균 기온은 8에서 11도고요. 생육기엔 평균 15도에서 18도의 기온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소 선선한 환경에서 사과가 재배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 재배 적지를 시기에 따라 지도에 표시한 것을 보면 변화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 30년 동안 이 사과는 강원도부터 아래로는 전북 지역, 경북 지역과 맞닿은 경남 북부 지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배를 했는데요. 5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30년대에는 경북 일부, 충북 일부 그리고 강원도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2050년대에는 재배 적지가 더 좁아져서 강원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농협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 주산지의 최근 변화도 감지가 되는 건가요? 네, 2017년과 2013년을 각각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출하한 사과량을 기준으로 2017년에는 1위가 경북 안동 사과였거든요. 네. 2위가 경남 거창, 3위부터 5위까지 경북 지역인데 3위가 청송, 4위 문경, 5위가 봉화 순서입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2023년에는 이 5위권 밖에 있던 경북 영주가 1위가 됐고요. 1위가 돼요. 예. 네네. 그리고 2위는 경북 청송, 3위가 경남 거창, 4위가 경북 안동.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사과를 가장 많이 출하던 경북 안동이 4위가 됐고요. 5위가 경북 봉화 지역으로 경북에서도 산간 지역이 많이 분포한 곳에 사과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출하량으로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7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 강원 지역인 홍천, 정선, 양구, 횡성 등에서 출하한 사과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홍천은 6년 전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1,400%나 늘었고요. 정선은 1,200%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는 재배하는 품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과는 그 후지 품종 이게 대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23년 기준 거래량이 가장 많은 품종 1위는 후지인데요. 후지 외에도 미얀마, 홍로, 아오리, 미시마 이런 품종들이 상위 5개 품종입니다. 거래량 2위를 차지하는 후지와 미얀마는 만생종으로 10월 하순 이후에 수확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이 거래량 증가율로 따져본 상위 5개 품종 조금 다릅니다. 상위 5개 품종은 시나노골드, 노란 사과인 시나노골드, 아리수, 미야비, 산사, 썸머킹 이런 새로운 품종이 거래량 증가율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생종 위주의 품종에서 중생종, 조생종으로 다양해지면서 수확 시기를 좀 분산하는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과 주산지는 북상을 하고 품종은 아주 다양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것을 결론으로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 그죠? 맞습니다. 네. 주산지가 이동하고 재배 품종이 달라진다는 건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재배해왔던 품종을 새 품종으로 바꾸거나 아예 대체 작물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실용적인 재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 신품종을 지역의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 지역 브랜드로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전했습니다. 네, 사과 재배 농가들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 사과 재배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기후변화에 보다 강하고 생리장애가 적은 품종을 보급해야 한다는 건 뭐 사과 재배 농가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새로운 품종을 심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사과나무를 새로 심으면요 3년간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스마트팜을 대안으로 꼽고 있는데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농민들이 극소수고요. 농산물 가격 안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되레 천문학적인 빚만 지게 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기후위기에 더 많은 전기를 쓰고 더 많은 투입재를 써서 스마트팜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현재 사과 재배 농가들의 소득 감소 문제라든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보상 문제, 일손 부족 문제, 또 생산비 폭등 문제 이렇게 오래 묵은 과제들부터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당장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맞게 불가피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이 당장 현실적인 정책들의 중요성이 좀 잘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연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기대했는데 발표가 나왔나요? 예, 그런데 하루 만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는 허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골목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이게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정부가 지난번 예. 이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대책이 발표되긴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지원을 하는데 등록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업 4대 피해를 구제를 강화를 하겠다. 4대 노쇼 피해 강화를 한다든지 노쇼? 예. SNS 피해를 강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뭐 2.0에서 7.8%까지 좀 인하하겠다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근에 정부 발표에서 가장 좀 뉴스가 많이 됐던 게 민간 주도로 전국에 50개 점포 이하의 이런 동네 상권, 골목 상권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상권기획 전문가를 2027년까지 1000명을 육성해서 이른바 유명 요즘 뭐 백종원 사장 같은 이런 분들 육성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 목소리는 상당히 좀 이게 근본 대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 소리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책은 발표했는데 약간 대책 자체에도 좀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좀 이제 단순 처방식의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아쉬움이 있는데 늘 이렇게 대책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예. 하지 많이 나왔지만
하지만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예. 이런 대책은 많지 않다. 요즘 현장에 나가 보면요, 야 살다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그 이런 정도예요?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저 어제도 황학동 중앙시장이나 신당동 중앙시장 예,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에서 외식업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요즘은 창업하는 사람보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신당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창업하려면 거기 가서 그릇도 사고 집기류도 구입하고 이런 분인데요. 거기 상인분들 얘기는 어제도 2만 원 팔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기류를 파시는 도매업체 이런 분들이 도매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게 소매가 아닌데 창업 시장이 좀 이렇게 완전 얼어 있는 상황에서 요즘 저 역시도 지금 사업 오래 한 입장에서 요즘 신규 창업 얘기는 전혀 없고요. 늘 들려오는 얘기는 폐업합니다. 그리고 상권에 나가보더라도 요즘 임대문이 써붙인 공실률이 급격하게 좀 늘고 있는 이런 게 요즘 자영업 시장에 상당히 좀 이게 어려움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뭐랄까요, 좀 소상공인, 예. 약간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세 아이템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를테면 직접 매장에 오셔서 영업을 하면 좋은데 직접 찾아가서 배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70만 개 음식점 중에서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90%가 배달 매출을 생각을 했고요. 요즘 최소한 아마 50% 이상은 배달 메뉴가 있긴 있는데 배달을 100%로 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영세한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배달을 요즘 하다못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하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프랜차이즈 치킨집 같은 경우는 40%가 원가고요. 30% 정도, 그다음에 10% 정도가 요즘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중개 수수료거든요. 이걸 아까 조금 좀 낮춰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와 포장비,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또 배달 오토바이 비용, 이른바 라이더 비용이 매출액의 한 거의 2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 40%, 오토바이 비용 20%, 그다음에 기타 이런 월세라든지 판관비, 인건비 빼면 2만 원짜리 하나 팔아도 2,000원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 얼마 전에 추정 60분에서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전 궁금해서 이제 좀 반응을 좀 봤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첫째는 제가 제일 많이 본 건 이거였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본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제가 본 거예요. 첫째는 그래도 남지. 저거 거짓말이야. 남지 않으면 장사 안 하지. 우리 그걸 바본 줄 아나. 그 몇몇 업장에 가서 그렇게 안 남는 것만 보여주면서 우리를 호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고, 이를테면 아까 제가 치킨 얘기는 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하지만 요즘 마라탕 아니면 냉동 원재료로 하는 곳은 원가가 40%까지는 가지 않죠. 보통 한 그런 경우는 30%대에 맞추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장마다 어느 정도 전체 매출액에 그래도 20%는 가져간다, 이런 음식점도 있고, 특히 요즘 프랜차이즈 아까 치킨 브랜드 원가가 높은 치킨, 피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남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반응. 안 남는 게 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음식점 폐업률에 보면 배달 전문 음식점 폐업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배달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사실 등록 취소된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공정에 보면 한 달에 음식점이나 이런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작게는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새로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등록 취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안 하겠다 하면서 간판을 내리는 브랜드도 요즘 같은 경우 최소 50개에서 한 달에 아니면 많게는 200개 이상. 브랜드가 지금 하나면은 매장이 여러 개일 텐데. 맞습니다. 브랜드가 취소되는 게 50개면은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안 남는데 왜 하느냐 이게 아니고 진짜 안 이거라도 남아서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대안이 없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 수수료 좀 낮춰주는 이게 근본 처방인가 이거보다는 저는 이런 부분은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정부 대책도 수수료 낮추는 게 이게 수수료를 낮추는 게 전체 배달 어플의 가장 큰 기업 두 개가 독일 회사 이 DH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배민이 있고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업들하고 협상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좀 알고 배달 어플로 편하게 이렇게 해서 한때 뭐 공공 배달 앱 이런 것도 대안으로 냈습니다만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예, 결국 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예. 많이 노출이 안 되고. 노출도 안 되고 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한번 깔아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배달 어플 시장을 그런 민간 기업을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특히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소비자들이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 보면 아예 우리는 배달 않고요. 매장에 오시면 포장해 드립니다. 이런 음식점들이 최근에 많이 그리고 그 늘었습니다. 부분. 예. 그러면은 예. 포장비를 받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럼 배달비를 나도 배달할 때 배달비를 내는데 예. 포장은 또 포장대로 포장비를 받으면 대부분은 포장비를 받는 게 아니고 네. 홀에서 판매되는 비용 그대로 포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직접 소비자가 와서 직접 픽업해 가는 거기 때문에 포장비를 따로 받는 데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데는 좀 피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냥 편하게 어플로 주문하는 것보다 찾아가거나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 얘기는 90년대처럼 이런 어플 대신 전단지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배달 쪽을 중심으로 하는 업장들의 폐업률이 진짜 높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현실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그 수수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긴 한가 봐요. 그렇게까지 조금 남는 얘기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수료나 아무튼 전체적인 매출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얼마 남아 이게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고정 비용 수수료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근데 그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예.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예.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낮춰질까요?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수수료가 처음에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기본적으로 건당 처음에 이 어플이 도입될 때는 수수료 면제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한 건당 1,000원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결국은 매출액의 10%는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뀐 상황인데. 매출액을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총 매출액을? 맞습니다. 예. 그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같은데. 예. 그들 업체는 우리 때문에 영업했으니까 10%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 대책으로 이 중개 수수료를 좀 최소한 2%에서 한 7.8% 정도까지 업체별로 차등해서 좀 현실적으로 인하합시다 이게. 근데 저는 이것도 물론 필요한 대책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아무리 예전처럼 이 업체가 중개 수수료는 그냥 무료입니다. 아니면 1,000원만 받습니다. 이거 정도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상공인들에게 크게 저는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군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해제라는 대형 악재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악재인데. 예.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들도 물 건너가게 됐다는 말도 나오고요. 연말 장사도 끝났다 이런 걱정들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갈 것 같거든요. 자영업 시장에. 어제 지금 그런 일이 있고부터 배달 시장에서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부터 배달 전화는 아예 끊겼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많아졌고 거기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이럴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인들 입장 우리나라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전국이 좀 안정되고 편안하고 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마음껏 좀 열어주는 사실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온라인 구매도 많이 하고 오프라인으로 맞아요. 상권 나가야 됐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특히 이런 비상사태
사태가 발생되면 야 이건 뭐 편의점에 가서 야 이거 라면 좀 사놔야 되나 이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자영업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전국이 좀 빠르게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자, 이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 좀 경제적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정부는 정부대로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 찾기부터 좀 해야 된다고 근본 보는 거예요. 문제. 예, 우리나라 내수가 한정이 돼 있고 소비자들의 수가 한정이 돼 있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예. 90년대에는 대형마트가 1993년도에 이마트 창동점 이후에 500개까지 생겼고 이마트만. 맞습니다. 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예. 대형마트가 그다음에 요즘 복합 쇼핑몰, 축구장 70회 구매 이런 것도 생겼고 요즘 또 자영업자들하고 경쟁업체가 홈쇼핑 채널이 한 17개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포털 사이트에 스마트 스토어 이런 온라인 상인만 해더라도 40만 명이 있거든요. 90년대는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각 분야별로 와서 야 이거 좀 끝장 토론이라 하면서 체계적으로 문제점과 대안 찾기를 해야 되는데 늘 그냥 이렇게 대안 발표한다 그러면 너무 단방책 중심의 대안이 많아서 야 이게 근본 처방책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저는 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0428님이 마진이 남아서 파는 게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앞으로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김 대표님 다시. 맞습니다. 근데 예. 또 의외로 자영업 사장님들은 불황기에도 틈새가 어디인가 요즘 이거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예, 얘기 좀 그러다 해주세요. 보니까 예. 최근에도 보면 아예 전통적인 맛집들이라든지 아예 전통적인 순댓국집, 국밥집 아니면 뭐 요즘 1,000원짜리 냉동보, 1,000원짜리 이런 싸게 파는 납작만두집 이런 뭐 그리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서 바로 그냥 냉동으로 빠르게 이렇게 피자를 저렴하게 파는 이런 가게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이 불안한 이 가벼워진 호주머니를 공략하는 좀 실속형 아이템들 이런 아이템들은 오히려 불황에도 야 그래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업시장에서는 월세 비싼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인건비 많이 들어간 아이템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좀 주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골목 경제 이야기 차움통 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에 나와주실 때 좀 즐거운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 이야기인데 과거형입니다. 네. 불리던 명태가 귀해졌죠, 그죠? 그렇죠. 예.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이제 명태가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네. 밥상에서도 이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또 이만한 해장템이 없잖아요. 해장태. 이제 송년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모임이나 송년 모임도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아침을 걱정하는 분이 그렇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저도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래 무려 36가지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 36개. 네, 국민 와. 해장템 명태 이야기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해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네. 계란 풀어서 그렇죠. 예, 황태 해장국 이게 황태가 명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명태가 이제 말린 황태인지.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황태 해장국에 계란을 또 풀어서 꼭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네. 맛 때문이 아닙니까? 맛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태가 기름기가 적어가지고 담백하고 간을 보호하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해서 계란을 북어와 함께 했을 때 영양 효율이 극대화되는 고단백 식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잘알 선도님들은 맛의 영양까지 생각해서 음식 궁합이 좋은 계란과 황태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황태 해장국을 만들어 드셨던 거죠. 아 그러면은 옛날부터 계란을 풀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저는 또 무슨 가게의 그 개성이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유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네. 자 근데 저는 어쨌든 생긴 게 비슷해서 명태랑 대구가 그렇게 헷갈리던데 이거 다른 건가요? 명태랑 대구는?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머리와 입이 커서 대구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네. 대구와 명태 큰 입.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두 개가 모두 대구과 물고기로 한류성 어종이긴 해요. 그러니까 친척 사이인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명태와 대구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대구보다 홀쭉하고 길쭉한 게 명태예요. 그리고 대구는 명태와 달리 이 아래 턱에 한 개 긴 수염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위턱이라고 해서 머리 앞쪽에 이마가 튀어나와 있는 그 명태와 잘 이제 구별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염으로 구분하시면 된다. 생긴 걸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처음에 명태가 36개의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명태, 북어, 동태, 코다리 이게 다 같은 명태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예. 좀 되게 헷갈리는데 진짜 정말 많아요. 예.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졌냐면 이 명태가 예로부터 이제 제사와 고사, 전통 혼례 등 이제 관혼 상제에 모두 다 들어가는 귀중한 생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라든지 잡힌 시기, 장소, 습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는데 생선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별명이 수십 가지나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조리법도 그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생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스탠다드 명태, 명태 있고. 네, 그리고 생태, 그렇죠, 알죠. 갓 잡힌 흰색 상태 명태죠. 예. 그리고 코다리, 어. 반건조한 내장을 뺀 명태입니다. 그리고 북어는 바짝 말린 명태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다 구별이 잘 돼요. 네, 근데 예. 황태. 황태. 네, 북어 황태는 좀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냐? 네. 황태는 추운 겨울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한 명태예요. 북어는 바짝 말린 거고 얘는 얼렸다 녹였다. 그리고 동태는 겨울에 잡아서 얼린 명태입니다. 황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얼렸다 녹였다와 좀 더 노력이 얼리기만 들어가는군요. 했다.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예. 노가리. 노가리. 명태 새끼. 새끼. 네. 이 밖에도 애기태, 외태, 중태, 왕태, 꺽태, 난태, 낚시태, 망태, 1태, 2태, 3태, 12태까지.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대충 태태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쉬운데 지금? 그래서 이 어획 시기에 따라서 네. 이 달에 이름을 붙여서 이제 12태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불렀던 명태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네. 아우 이름이 진짜 많은데. 네. 북어랑 황태가 좀 이렇게 맛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이 북어는 바짝 말린 거고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건 줄 알아.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은 명태 하나로 통일해서 불렀나요? 어땠나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명태는 명태가 아니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36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와서 명태가 아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더욱 놀라웠던 거는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진 명태가 원래는 이름이 없는 무명어였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태가 이제 됐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려 시대 때 동해안에서 이제 많이 잡히는 물고기여가지고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냥 잡어까지 무명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1530년에 출간된 신증동 여지승람을 보면은 이제 무태여라는 칭호로 이제 명태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마필기라는 또 책을 보면은 이제 이유원이라는 이제 벼슬을 지냈던 분이 이제 그 강원도로 순시를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반찬을 내준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강원도에서. 네. 그래서 근데 그중 생선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게 이름은 따로 없고 이제 명천에 사는 태씨성을 가진 어부가 잡아온 물고기예요. 명천에 사는 태씨성을 가진.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이 관찰사가 명천의 명자와 어부의 성인 태씨를 해서 명태라는 이름을 지워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마필기에 등장한 이 기록을 통해서 명천에서 태씨가 잡아준 이름 없던 물고기가 아주 담백하고 맛이 좋아서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게 바로 이제 명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성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름이 많이 가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름이 없는 그냥 무명어였다. 하지만 맛이 좋아서 이름이 생긴 거죠. 예, 네. 재밌습니다. 네. 명천에 사는 태씨가. 태씨성의 어부. 네. 태씨여서 다행이다. 오셨으면 명오가 되겠네요. 명호, 예. 갑자기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예, 약간 비방적이면서.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다 떨 때 속된 말도 노가리 떤다, 노가리 노가리 깐다. 깐다. 예, 노가리 예. 깐다. 그런데 그러면은 명태를 깐다라고 해도 황태를 까도 된다고 해도 됐을 텐데 네. 왜 굳이 하필 네. 노가리를 깐다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사실은 이거 좀 이제 궁금한데. 맞아요. 예. 이건 약간 좀 노가리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이 노가리가 제가 아까 명태 새끼를 가리킨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왜 하필 이제 사실 말을 많이 하는 행위를 노가리 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가리와 수다의 연관성은 명태의 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암컷 명태는 산란기에 수십만 개의 알을 낳아요.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는 거죠. 네. 근데 이 말이 알과 비슷하잖아요. 미음이 이응 말과 알이. 모양이. 네, 그 말, 한글의 알. 모양이. 예. 네, 그래서 이 말을 알로 빗대 가지고 쓸데없이 근거 없는 말을 수십만 개 단어로 말을 많이 하는 거. 의 연관성을 이제 알이 많다와 말이 많다 이렇게 네. 이제 비교를 하면서 노가리를 깐다라고 그래 하고 이제 뭐 거짓말로 놓는다 뭐 여러 가지 뜻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알을 많이 낳아주는 고마운 명태한테는 못하고 이제 명태의 새끼들인 노가리에 빗대서 사용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의미로 보자면 명태 깐다라고 해도 되는 명태가 거는. 알을 깐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노가리는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네. 국민 생선 명태. 그 효능이 좀 궁금해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효능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명태를 좋아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숙취 해소에 효능. 정말 숙취 해소는 됩니까? 됩니다. 그래요. 네, 예. 특히 말린 황태는 간을 보호하고 활성화해주는 메티오닌, 트립토판, 리신 등 필수 아미노산 저 성분이 이런 풍부해서 그 전문 용어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또 네. 믿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아니, 메티오닌. 두 번은 또 네. 외울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쨌든 성분들이 의심이 좀 해소된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알코올을 분해하고 간의 독소를 빼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구나. 네, 예. 그리고 이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손실에 타고난 효과가 있다. 그래요. 네, 또 운동 많이 예. 하시니까 잘 아실 테지만 그래서 이 교토부속대학교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명태의 단백질 성분은 계란 이상의 품질로 대두나 되게 좋은 우유보다 건데? 예. 효율성이 높고 특히 이 밀이나 쌀과 비교했을 때 이제 2배 이상 체내에서 이제 이용이 되는 훨씬 효율이 좋은 단백질 속에 품질도 좋고 효율도 좋은. 네, 미오신 성분으로 인해서 운동 없이도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디서 팔죠? 황태해장국. 그래서 예.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 파우더 대신에 명태를 드셔보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명태 효능이 이렇게 좋다. 왜 안 믿으시나요? 아니 믿는데 약간 좀 재밌잖아요. 오늘 뭐 가져왔어? 파우더? 오늘 뭐 유청단백질 뭐 가져왔어? 이게 아니라 오늘 뭐 가져왔어? 황태. 좀 약간 웃기잖아요. 솔직히. 말린 황태. 말린 황태. 어쨌든 네, 좋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명태 네. 효능이 굉장히 좋다. 네, 근데 왜 옛날 집에 가면 이제 네. 대문 위에 네. 말린 명태, 그러니까 맞아요. 북어를 걸어놓은 집들이 꽤 많았는데 네. 이거는 왜 그랬다는 거예요? 보신 적은 있으시죠?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집에 걸어두는 북어를 액마기 북어라고 해요. 액마기. 네, 근데 이 안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북쪽에다 걸거든요. 네. 북쪽에도 물을 상징해서 이제 수온이 낮은 북쪽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을 이제 음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음덕 물고기들을 신의 제물로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고 그렇죠. 예. 한 곳을 바라보는 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갖 잡귀와 도둑을 24시간 눈을 감지 않고 항상 지켜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눈을 감지 않는 그 북어를 매달았던 거고 또 이제 그 반다지나 뒤주같이 이제
재물을 보관하는 그 자물쇠 모양도 그래서 북어 모양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서 걸어놨던 거예요. 야,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의미가 이렇게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고 귀중품을 잘 지켜달라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북어 껍질 오그라들 듯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껍질,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속담 뜻 역시도 이 재산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명태는 재물을 잘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개업식을 하는 사업장이나 공장에서 고사를 지낼 때도 북어는 꼭 올라가는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예.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황태해장국이 생각나. 어제 술은 안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먹어야겠습니다. 네, 네. 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지금까지 모던안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전 내일 다시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나는 고3 수험생입니다.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